자, 국내 기업 중에서는 CDP 개발이나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기업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약 후보 물질 자체가 좋아도 임상개발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단순하게 미국 IND 승인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HLB를 바라봤을 때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HLB는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HLB는 NDA 절차 진행을 위해서 코빙턴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돈을 쓰는 거거든요. 코빙턴에게 돈을 주고서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코빙턴은 컨설팅 전문 기업인데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미국의 대형 로펌입니다. 그래서 특히 FDA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FDA 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프리-NDA 신청에서부터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잘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꼽히는 로펌과 계약한 것,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NDA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HLB는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간과하는 기업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팩트로 확인했듯이 HLB는 코빙턴이라는 자문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NDA 신청하기 전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는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독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성이 조금만 나와도 물질 자체를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서 버려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죠.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신약개발 과정이 이미 물질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적응증, 인디케이션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개발할 물질을 내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먹히는 적응증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거 해보고 안 되면은 저거 해보고 또 저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 신약 개발에서 독성은 회피하면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핵심은 효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적응증과 요법을 개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 방식은 결국 적응증 확대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LB는 지금 적응증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독성이 있으면은 망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독성을 회피하면 되는 문제다. 독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적응증, 요법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 방식은 이미 물질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적응증을 찾아가는 것이다. HLB로 예를 들면은 HLB의 리보세라닙은 혈관 생성 억제제잖아요. 그러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한 물질을 가지고 이 작용 기전에 따라서 먹힐 수 있는 적응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하는 임상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적응증에서 독성이 있었다, 효능이 없었다, 그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적응증에서는 내가 먹힐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랑도 비슷한 게, 나라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2021년도에 한국에서 내가 잘 먹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뭐 회사에 취직도 해보고, 좀 안 된다 싶으면 내가 뭐 사업도 해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뭐 유튜브도 해보고, 한국에서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유학도 가보고, 어딘가에서는 내가 잘 먹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이미 태어나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히는 것을 찾아간다. 그래서 물질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로 그게 잘 먹히는 적응증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신약 개발 방법이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의 신약 개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제조 품질 관리, 약동학적 연구 등은 이미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능 시험은 아직은 엉망인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스폰서가 임상 프로토콜의 주체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스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RO에게 맡겨도 스폰서가 여전히 모든 임상의 주체다라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만든 사람이겠죠. 리보세라닙을 만든 사람이 폴첸인데, 그 폴첸이 HLB 엘레바의 이사로 합류를 했고 HLB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폴첸이 HLB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을 만들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첸이 리보세라닙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제일 잘 알 텐데 임상시험 어떤 적응증에 더 잘 먹힐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첸이 같이 합류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상시험에서 뭐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셀렉션은 여기서 자식 노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익스펜션은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승패를 내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되면은 그 하나 이상의 자식 노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무작위로 플레이 아웃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정보들을 갱신해 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갱신이 됐죠. 흑백, 흑백, 흑으로 두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00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100은 여기가 승수 나누기 실행 경기수인데 한 게임 중에서 한 번도 못 이겼으니까 0이 됐죠. 그런데 흑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4게임 중에 4번 이겼다. 100은 졌으니까 분모에만 1 더해주고 흑은 이겼으니까 분모, 분자 둘 다 1을 더해줍니다. 자, 우리가 분자나 분모 둘 다 1을 더해주면은 그 숫자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100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다만 1을 더해줬습니다. 6분의 1보다 7분의 1이 더 숫자가 작죠. 하지만은 흑은 분자나 분모 1씩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7, 12, 8, 11이 됐습니다. 이러면 숫자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다만 1을 더해주면 숫자가 작아지고 분자 분모에다가 1씩 더해주면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노드에는 100이 졌으니까 분모에만은 1 더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인데요. 자, 저기서 나오는 플레이 아웃이 바로 바둑에서 나오게 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알파고에서도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비짓이랑 플레이아웃은 도대체 무슨 단어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탐색 횟수인데 많을수록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보면 돼요 라고 답변을 해줬고,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릴라 5만 플레이아웃이랑 5점 접바둑을 뒀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인공지능 바둑이랑 연습도 하고 막 두고 하는데 뭐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엘프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1600 플레이아웃 또는 비짓 정도만 해도 타이잼 9단 기력이라고 하는데 엘프고는 기본 플레이아웃 값이 8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플레이아웃은 뭐냐, 우리가 여기 분모에 있는 게 플레이아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팅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플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게임을 끝까지 했을 때 그 횟수를 바로 플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를 5만 개로 이렇게 쭉 확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는 비짓이랑 플레이아웃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뭐 릴라 제로 상대로 이겼다, 뭐 카타고 상대로 이겼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플레이아웃 수가 커야지 기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겨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세돌 상대로 호선 이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5살 시절에 이세돌이라던가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짓, 플레이아웃이 높아야지 인공지능 바둑이 학습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를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플레이아웃 수가 많아야지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조금 해놓고서 하면은 제대로 그 바둑을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